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타트 3부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중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건데 정 대표는 송구하다면서도 당원 주권의 꿈은 버릴 수 없다며 임기 내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자는 정청래 대표의 수건 사업이 최종 문턱에서 막혔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 마지막 절차이자 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중앙위원회를 설득하지 못한 겁니다. 중앙위원 596명 가운데 찬성은 271명, 가결 요건인 과반, 즉 299명에 못 미쳤습니다. 제적중앙위원회 과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셨기에 의결안건 제2호 당헌 개정의 이 건은 건 2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리당원에게 내년 지방선거 일부 후보 선출권을 주자는 내용 등을 담은 공천 규칙마저 2표 차이로 덩달아 부결됐습니다. 당혹스러운 결과에 정청래 대표는 지난 8월 취임한 뒤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착잡한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분간 제 부인은 어렵다면서도 당원 주권 정당의 꿈은 포기할 수 없다며 임기 내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른바 명심을 꺾고 당권을 잡은 정 대표는 숙이 없는 졸속 개정이란 당 안팎의 지적에도 1인 1표제 당헌 개헌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중앙위 개최를 일주일 미루고 전략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절충안까지 마련했지만 끝내 의사결정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40% 가까운 재적 의원이 투표하지 않은 것도 정청래식 강경 일변도 일방통행에 견제구를 던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당권 연임 포석을 깐다는 비판을 감수하며 밀어붙인 1인 1표제 개정이 좌초되며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입지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지지층이 분화하며 당과 대통령실 간의 엇박자, 이른바 명청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비상계엄 1년이 지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척결을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입법 전쟁이 연말 정국으로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1년이 지나자 민주당은 한층 더 거세게 야권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논쟁으로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재확인되고 장동혁 대표가 계엄이 의회 폭거 탓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고리로 완전한 내란 척결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거듭 위헌 정당 해산 카드를 꺼내며 국민의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암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서 다시는 내란 위헌의 죄를 획책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또 2차 추가 종합특검을 거론하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는데 야권 압박과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까지 내란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사법개혁 속도전에도 나섰습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며 연말 입법 전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잡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자시할 수 없다. 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이미 재판하고 있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삼권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위헌 논란 속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계엄 사태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법개혁 전반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별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중지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혁 법안을 맡겠다고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와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입법 폭주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연말 전국이 입법 전쟁으로 급격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강경파의 사법개혁 속도전이 오히려 위헌 논란을 촉발하며 완전한 내란 종식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개혁에 분명한 성과를 내야 하는 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연말 입법대전에서의 여야의 극렬한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진석, 김남국 인사청탁 문자와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등 여권발 악재에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과 엇박자 관련 내용이 끊이지 않으며 여전히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억대 연봉의 협회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 인사청탁 문자. 김 비서관의 사퇴에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비판 고삐를 조였습니다.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는 대목을 고리로 김현지 실장이 인사농단의 최정점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김현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공수처는 불법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과거 성범죄 무고죄를 여성을 꽃뱀 취급하는 저급한 인식으로 규정한 장 의원의 발언을 소환해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를 무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법률가 출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이게 법사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허위 보도에 대한 조작 보도에 대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의 공세 모드, 하지만 당내 상황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107명 의원을 대표한 원내사령탑의 사과, 여기에 소장파 의원들의 반성 릴레이까지.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하지만 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장동혁 대표의 SNS 메시지는 엇박자 논란을 불렀습니다. 지도부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란 취지로 진화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라는 궤변으로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한 이들의 또 허탈감을 안겼습니다. 윤 어게인이 아니라 윤 네버가 돼야 되는 거죠. 장 대표는 계엄 사과 논란에 별다른 언급 대신 대여투쟁 단일 대우와 선 결집 후 확장 기조를 재확인했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의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소장파나 친한동훈계를 넘어 그동안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중진 의원한테서까지 뼈아픈 일침이 나왔습니다. 국정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물론 아직은 지도부 거취를 문제 삼기보다는 현 체제에서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빠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이 문제는 노선 전환 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권 등 험지 출마 예정자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1년째 풀지 못하는 윤석열 딜레마를 두고 또 한 차례의 시험대에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무게감이 큰 야권 인사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의힘 내부 파장과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야권 인사 가운데 먼저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건 오선 권성동 의원입니다. 원내대표 출신의 대표적 친윤으로 꼽혔던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심리가 빠르게 진행됐고
오는 17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수사망을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 3,300만 원을 대납시켰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규정에 따라 경선 피선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맞았습니다. 이거 특검에서 설명해야 됩니다. 왜 갑자기 기소된 게 절반으로 줄었는지, 또 액수는 왜 전혀 줄어들지 않고 3,300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됐는지, 이것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은 구속은 피했지만 특검이 신속한 기소를 예고한 만큼 법정 공방은 불가피합니다.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도 특검에 불려 나왔습니다. 로저비비의 가방 왜 전달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재작년 김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된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적은 편지가 함께 발견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김 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특검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향후 진행될 수사나 재판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들여다볼 상설특검이 20일에 준비기간을 마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은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했다는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합니다.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이후 카드가 도용됐다거나 쿠팡을 사칭한 스미싱 의심 사례 등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파악된 2차 피해는 없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유출된 정보들과의 결합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50대 여성 A씨는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영어로 된 문자에는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돈을 보내라며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발신번호는 다름 아닌 쿠팡 고객센터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쿠팡은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며 불안하면 삭제하라는 안내만 이어졌습니다. 쿠팡을 사칭한 인물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A씨는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이걸 보고 당황해가지고 입금한다거나 이걸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느낌이 받아서 누군가 통관 고유 보호를 도용해 자신도 모르게 해외에서 물품을 주문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제가 직구를 한 곳은 쿠팡 말고 다른 데도 없고 그냥 쿠팡에서 유출된 게 맞다고 확실히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쿠팡에서 빠져나간 정보가 앞서 유출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했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수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됐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정보들하고 지금 쿠팡이라고 하는 이 대기업의 사고가 맞물리게 되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쿠팡 측은 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2차 피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역시 사건이 처음 발생한 6월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접수된 보이스피싱 등 신고 2만 2천여 건을 점검한 결과 지금까지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필요하면 앞서 발생했던 정보 유출 사태와의 연관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만큼 문자 메시지와 링크,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등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일단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기 때문에 뭐 쿠팡 무슨 고객센터한테 연락이 온다든가 이런 것처럼 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의심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다음에 이걸 일단 신고부터 한다든가. 특히 정보 유출 관련 피해 보상을 가장하거나 유출된 정보로 카드가 발급된 것처럼 속이는 등 이번 사태를 이용한 범죄 수법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로 대기업들도 어려운 마당에 중소기업들 사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환율 변동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해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초 굴착 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핵심 원자재는 텅스텐으로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의 수출 통제로 가격이 상승했는데 환율까지 오르면서 원자재 값만 3배가량 올랐습니다. 원화 가격으로 약 8,000원 하던 게 지금 최근에 저희가 구입하기 23,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비싸게 원자재를 사와서 팔았을 때는 이미 제품의 당 이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대기업처럼 환율 방어를 위해 환해지 금융상품을 활용하기엔 비용도 인력도 부족합니다.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한해지를 하면 이게 도움이 된다는데 이에 대한 좀 전문 인력의 부족과 앞서 중소기업들이 제시한 손익분기점 환율은 1달러에 1,304원이지만 1,400원대 환율이 계속되면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치솟았던 올해 초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고환율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차손 발생과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고 가격 경쟁력 저하와 환율 상승분에 대한 납품 단가 미반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환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덜기 위해선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납품 단가에서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차지하는 경우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납품 대금을 그대로 반영시켜주는 이런 게 법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제도가 이제 제대로 정착시켜주는.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 물류비 지원, 환 변동보험 등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육군 하사부터 대령 사이 초급 중견 간부 71%가 조건만 되면 당장 민간 분야 이직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업 군인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론 낮은 급여가 1순위로 꼽혔는데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정년이 남았는데도 군복을 벗은 희망전역 간부는 2,800명이 넘습니다. 창군 이래 최대치이자 4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부사관 정원 대비 충원율은 5년 사이 40%대로 떨어졌습니다. 떠나는 간부가 늘고 빈자리는 못 채우는 현실은 박한 봉급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육군 20개 부대 하사부터 대령까지 2천여 명에게 물었더니 90%가 현재 급여 수준이 매우 낮다고 답했습니다. 군 생활에 만족하는 건 고작 16%, 71%는 조건만 되면 당장 이직을 희망했습니다. 대학생 1,300여 명에게 직업군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직업적 가치보다 급여가 낮아 지원을 꺼린다는 응답이 91%에 달했습니다. 올해 하사 소위 계급 초봉은 월 200만 원 수준인데 그보단 의무 복무 기간이 짧고 월급도 적잖게 오른 병사 입대를 합리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왜 저 병장보다 못하지? 하는 일은 더 많고 책임은 더 많은데? 나는 4천만 원 받아야 돼. 초봉을 최소한. 이래야 직업을 선택한다는 거죠. 부족한 간부를 채우려면 연차가 오래될수록 월급이 많이 오르는 군의 호봉 체계를 하후 상박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급 간부와 장기 복무 보상에 집중해 이탈을 막고 정년에 가까울수록 임금 피크제 같은 형식으로 상승률을 낮추자는 겁니다. 미국처럼 군인이 민간에서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기회 임금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적정한 보수를 보장하는 체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20세 청년 인구가 2045년에는 11만 명으로 감소될 것이고 병역 자원 자체가 줄어드는 시기 전력을 유지하려면 첨단 무인무기뿐 아니라 인건비까지 미래 투자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9입니다. 연말이 되면 술자리가 여기저기 생겨나고 분위기에 휩쓸려 폭음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연이은 폭음 이후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급성 췌장염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연말연시 일정표를 가득 채우는 것은 술자리 약속들입니다. 얼굴 보니 즐거워서 혹은 업무 탓에 어쩔 수 없이 마시다 보면 급하게 많이 술을 들이켜게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 올 수 있는 질병이 급성 췌장염입니다. 희비지장으로 이동한 뒤 역할을 해야 할 소화 효소들이 비정상적으로 췌장 안에서 활성화되면서 췌장에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췌장의 분비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알코올입니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게 음식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췌장을 소화를 시켜버리면 췌장염이 생기는 거고, 진물 같은 게 뭐 밖으로 나가서 췌장 주변에 있는 장기까지도 이제 소화를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중증으로 갈 경우에는 폐혈증, 쇼크, 다발성 장기 부전까지 불러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극심한 복부 통증입니다. 통증이 멈추지 않고 등으로 뻗치거나 구토, 발열 등이 함께 올 경우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그게 아니고 너무 아파서 그냥 응급실로 올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통증이고, 후에 판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전문가들은 담석과 같은 다른 요인도 있지만 일단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술을 마시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폭음 뒤에 나타나는 복부 통증을 단순한 숙취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는 등 갑질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강원도 양양구청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가해 공무원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성우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양양군청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 경찰과 취재진에 둘러싸여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령 놀이라는 이름을 왜 붙이신 거예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이 그 청년들 마지막 계약 종료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분 짧은 심사를 거친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을 지독하게 괴롭힌 A씨.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고 이름 붙이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이불로 덮은 뒤 밟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고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 모욕적 행위도 반복했고, 청소 차량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했습니다. 피해자 환경미화원 3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무기계약인 공무직이고 나머지 2명은 6개월 계약직 신분. 특히 계약직 직원은 봄이면 산불진화대원, 여름이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6개월 짧은 월급쟁이 일을 반복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이어진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언론에 제보했고, A씨의 갑질과 가혹행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앞선 경찰과 자치단체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일부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A씨.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사상자 7명이 발생한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용역 설계업체 관계자와 작업 담당자 등 3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신청한 이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7명을 입건하고, 이들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동자 7명이 숨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힐 수사와 함께 재발을 막을 노후발전소 해체 관련 입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발파 해체 사전 작업 중 붕괴해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붕괴 현장은 처참한 모습 그대로 남았습니다. 주변에 설치된 분향소도 찾는 사람 없이 쓸쓸히 자리를 지킵니다. 사고 발생 후 꽤 시간이 흘렀지만 현장이 그대로인 건 수사 영향입니다. 무너진 잔해 더미를 헤집고 들어가 증거를 수집하다 보니 다른 수사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체를 못하는 것은 붕괴 우려 때문입니다. 무너진 잔해 더미를 헤집고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하다 보니 다른 수사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이런 실정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이후 발전 설비 같은 대형 구조물 해체 과정에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 61개 가운데 낡은 40기를 오는 2038년까지 폐쇄합니다. 해체가 줄줄이 예고됐지만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제도권 밖에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대형 공작물 해체 표준 절차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뒤늦었지만 이번 사고 이후 정부 대책은 물론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체 전에는 정밀 안전 진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문 자격을 신설하고 전문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아가서 산안법, 건축물 관리법 등 흩어진 규제를 통합해서 안전불감증으로 시작된 사고로 7명의 작업자가 숨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노후 화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또다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에서 타이완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대중국 억제 역할과 국방 지출 확대 요구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이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전략 지침서 국가안보 전략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타이완 분쟁 억제가 최우선 과제라며 중국의 타이완 침공 차단에 주력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큐슈부터 타이완, 필리핀 북부를 연결하는 방어선인 제1차 도련선에서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거라며 동맹국의 집단 방어를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의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타이완 방어를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인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경우 중국도 압박에 나서면서 한중 관계가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9페이지 분량의 트럼프 2기 국가안보 전략에서 북한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 전략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명시하며 17차례나 북한을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타이완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미국과 동맹 현대화 협의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확대와 중국 견제 역할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생산 판매도 위축되는 추세죠. 그래서 이젠 14억 시장을 판매처보단 공급망 조달처 삼아 제3국 수출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중 경제협력의 상징 도시 옌청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로봇 팔들이 4초에 한 판씩 차량 뼈대와 문짝 따위를 찍어냅니다. 완성차 한 대를 뽑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50초. 연간 생산 능력은 45만 대를 웃돕니다. 공정 대부분은 사람 없이 로봇들이 도맡아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용접 작업의 경우 자동화율은 100%에 달합니다. 2007년부터 중국 옌청에 터를 잡은 뒤 공장을 3곳까지 늘린 기아자동차. 2017년 사드 사태와 현지 업체들의 추격으로 1공장을 닫고 2022년엔 합작사인 둥펑자동차와 결별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경영 자율성이 커지면서 공장 자동화와 수출 확대 등 재정비에 공을 들였습니다. 무엇보다 레드오션이 돼버린 중국 시장 대신 해외 76개국으로 판로를 돌린 게 통했습니다. 지난해 8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형님격인 베이징 현대의 판매량도 앞질렀습니다.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는 내수 3회 수출 7 정도가 되겠지만 저희 기아 중국 공장에서는 수출이 80, 내수가 20 정도의 규모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 SK온도 최근 중국 합작사와 지분을 정리하고 옌청 중심 독자 경영에 나섰습니다.
배터리 수도를 표방하는 옌청의 촘촘한 공급망과 가격 경쟁력 위에 한국 제품을 올려 태우는 전략입니다. 각종 우대 정책과 교통, 전력 등 중국의 산업 인프라도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낫다는 평가입니다. 零部件企业800多家，累计产销整车超过700万台，形成了整车及配套企业完整的产业链。 내수 부진의 출혈 경쟁까지 겹친 중국 시장을 판매처 대신 공급망 조달 기지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수출 공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국 옌청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의 영향으로 내년 5월에 열리는 유럽 국가대항 가요제인 유로비전이 파행 위기에 놓였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1단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성탄절 전 2단계에 진입하려는 계획에 따라 하마스 무장 해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유로비전은 유럽 방송연합에 속한 56개 방송사가 자국 가수를 국가대표로 내보내는 대회입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의 참가가 논란이 돼 왔는데 유럽 방송연합이 이번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출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스페인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방송사는 내년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This is just a way to put a statement when on political level it hasn't been able to work it out. 앞서 아이슬란드와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방송사도 이스라엘 배제를 요구한 반면 음악 축제가 정치적인 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우방국 독일은 대회에서 이스라엘을 빼면 독일이 불참하겠다며 보이콧 움직임에 반발했습니다. Also wir begrüßen die Entscheidung, dass Israel teilnehmen kann am European Song Contest. Israel gehört traditionell dazu und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산발적인 공습 속에 휴전 1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측에 인도해야 하는 인질 시신은 이제 한 구만 남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평화구상 2단계 진입을 발표하고 새로운 통치 구조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과 서방국가 지도자 10명 정도가 참여하는 평화위원회를 필두로 국제집행위원회와 팔레스타인인 10여 명의 기술관료 정부가 꾸려지게 됩니다. 미국은 카타르 등 중재국들과 함께 하마스가 가자지구 통치에서 물러나고 무장해제를 시작하는 절차를 두고 하마스와 협상 중입니다. 이들은 하마스의 대형 무기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마스가 그대로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소속사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지 3주가 지났지만 팀의 향방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민희진 전 대표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뉴진스 사태는 좀처럼 수습 국면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다툼 끝에 전원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힌 그룹 뉴진스. 그러나 이들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3주 전 소속사 어두어를 떠나 활동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며 모두 되돌아가기로 했지만 어두어는 이 가운데 멤버 3명의 경우 제대로 된 사전 협의가 없는 복귀 선언이라 보고 진위 확인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민지와 다니엘은 패소 판결 확정 이후 소속사와 한 차례 이상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어두어는 아직 남극에 있는 걸로 알려진 한이와의 면담까지 모두 마친 뒤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진스는 2인이냐 5인이냐 추측만 난무하는 사이 새 연예기획사를 차린 민희진 전 대표도 다시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이제는 법원에서는 막 돌아오기만 하면 잘해줄게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3명을 굳이 따로 이렇게 막 왕따시키듯이 왜 그거를 이렇게 갈라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그래서 뉴진스에게 미안해야 할 당사자도 하입을 하고 맹비난했습니다.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민 전 대표와 달리 뉴진스는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뒤에도 계속 표류하면서 이대로면 내년 상반기까지 음악 활동을 재개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10대 시절 저지른 범행으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연예 매체 보도가 나오자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을 한 게 확인됐다면서도 성폭행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소속사는 오늘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만 30년도 더 흐른 데다 관련 법적 절차가 이미 종결된 상태라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 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과거의 잘못으로 피해와 상처를 받은 모든 이들과 그동안 응원해준 대중들에게 사과를 전했습니다. 다만 해당 보도에서 조 씨가 과거를 감추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해온 것 아니냐는 추측에는 선을 그었는데 이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에서 결심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 측이 이른바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들이 그동안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수억 원대에 달하는 돈을 요구해왔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박 씨 측 소속사는 의혹 제기 하루 만인 어제 입장을 내고 1년 3개월가량 근무했던 직원 2명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고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 주장을 추가하며 압박했고 요구하는 돈도 점차 늘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되면서 현재 박 씨는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기된 의혹 가운데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의 경우 업무를 담당하던 게 해당 직원들이었고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허위로 보고한 걸 이번에야 인지했다며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얼굴에 와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7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데요. 낮에는 영상 7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도 높겠습니다. 다만 곳곳이 빙판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충청에는 비가, 강원도는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동해안은 건조함이 심합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영하 5.1도, 대구가 영하 4.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청주와 대전이 9도, 부산과 울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강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